길게 보면은 한 1, 2년 사이클로 본다면 지금 하락 추세의 정점,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짧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에 의해서 좀 과한 반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위기에 취약한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좀 차익 매물이라든지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위기가 현실화돼서 당장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 반등, 달러 반등, 그로 인한 외국인 매물 출회,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줄이는 내려놓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지난주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상당 기준으로 5%까지 올렸는데 네. 사람들이 예측했던 수준이죠. 뭐 컨센서스 자체가 전날까지 80% 이상이었기 때문에 큰 이변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전주에는 ECB가 50bp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25bp까지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뭐 일각에서는 SVB 사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인해서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야? 또 몇몇 IB에서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원래도 0.5%까지 올린다는 말도 맞습니다. 나왔다가 네. 또 이제 아예 안 올리는 것까지 나왔다가 나왔다가 그러다 이제 절충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보면은 거의 급등락 차트 같은 흐름들을 보이다가 뭐 FMC 직전 흐름들을 보면은 25p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 사실화되었기 때문에 큰 충격 자체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최종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잖아요. 네. 얼마로 보십니까? 일단 저희 대신일권은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다음번에 5월쯤에 5월 FMC에서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조금은 찝찝한 게 점도표를 보면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파란 점들이 연준 위원들 한 명 한 명이 전망치를 찍어 놓은 겁니다. 그걸 전도표라고 하죠. 네, 그걸 점도표로 보통 하는데 중간 값은 지금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게 5.0에서 5.25라서 중간 값이 5.1이라고 하는데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5.5에서 5.75가 상단이었어요. 근데 한 명이 5.75에서 6까지 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5.5% 이상 갈 수 있다는 연준 위원들이 원래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내년 2024년 전망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돼서 24년 점도표는 원래 4.1이었는데 4.3으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태도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이 있긴 했지만 파월 연준장이 말했던 것처럼 실리콘밸리뱅크는 그 자체 은행의 문제지 이게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 전반적으로는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아직까지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특히 1월 물가를 보면은 굉장히 떨어진 속도가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말에 PC가 나올 텐데 PC 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1월 달에 반등을 했고 2월 달에는 PC는 떨어지는데 코어 PC라 그래서 에너지나 이런 쪽들을 뺀 걸 보면은 또 플랫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식적인 뷰는 5.0에서 5.25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지만 향후 물가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행권들의 불안감들이 빠르게 진정되는지 여부가 좀 향후 통화 정책에 있어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번에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해서 이게 좀 불리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예상치가 올 하반기에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리고 낮추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걸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을 거꾸로 압박하고 있죠.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서 중앙은행장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은 중앙은행의 책무, 첫 번째 임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레벨 다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금리 인하 없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4분기, 올해 연말쯤에는. 근데 지금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기대감이 너무 과하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페드워치라는 데서 발표하는 컨센서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5월, 6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하를 쭉 이어간다라는 전망이에요. 너무 과한 기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과한 기대가 들어오면서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증시를 굉장히 떠받쳤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줬고 점도표도 전반적으로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 불안으로 인한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 굉장히 과격하게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금리 예상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 어느 정도 레벨일까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내년 1월까지만 본다면 금리 인상은 한번 할까 말까 정도의 컨센서스고 100bp 이상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추는 것이 네. 1% 네, 이상. 예를 들면 110bp. 5.25까지 올린 다음에 4.25까지 급격하게 낮춘다. 아니요. 5% 지금이 끝이고 네. 아, 더 올리지도 않고 이제 쭉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이 회의할 때마다 0.25 이렇게 지금 막 내려갈 수 낮추- 있다. 네. 아, 지금 요 그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FMC 회의별로 네.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아까 확률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합쳐서 평균치를 내놓은 거거든요. 보면은 5월달 그러니까 지금이 금리 인상 정점이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금리 인하를 하는데 7월, 9월 그러니까 FMC 회의가 2024년 1월까지 6번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4번 이상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렇게 해서 0.25씩 4번 하면 1% 되니까 그런데 오늘도 자료를 쓰고 왔는데 아직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뭐라 그러죠? 신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자, 이 정도의 금리 인하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될까를 봐야 되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되면 위기가 봉합되고 좀 진정되게 할 텐데 위기가 봉합되고 진정되기 전에는 위기하고 심체가 왔어야 되는 거죠. 위기가 진짜 제대로 한번 와야지 와야지. 이렇게 낮출 명분이 생기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제외하고 금리 인하 때문에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가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과하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올해 4분기 올해 말쯤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다. 그러려면은 최근 고강도 금리 인상 5%까지 금리 인상을 한 데 따른 충격 거기다가 금융 은행권의 불안감들이 경기를 조금 더 빠르게 꺾이게 만드는 그림들이 나온다면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시장 통화 정책의 변화의 여지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100bp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인플레잖아요. 결국에는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이 난리를 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막 맞습니다. 경제 위기까지 몰아넣네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금리 수준으로 연준이 네. 금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목표치가 2%니까요. 2%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 2%라는 게 지금 와서 보니까 허황된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 물가 갈 수 있냐라고 고민을 했던 게 몇 년 전이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시장이 변했겠죠.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물가가 오른 데에는 첫 번째로는 돈이 너무나도 풀렸고요. 수요가 너무나도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거고 거기다가 물가 레벨을 크게 띄운 것은 이제 또 공급 쪽의 불안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와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해서 공급 쪽의 불안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 레벨이 막 9%까지 갔던 거죠. 자 그러면 2%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일단은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재화 쪽 그러니까 원자재 쪽 이쪽은 물가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워즈 가격도 꺾였고, 네, 꺾였고. 뭐 식료품 가격도 뭐 그 원료가 되는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꺾였죠. 특히 2분기, 3분기 때는 WTI 기준으로 전년 대비를 보면은 한 70달러 중반, 초중반 때만 유지하더라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 40%대예요. 그럼 충분히 레벨이 다운될 수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원자재 가격들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위에 파란색이 PC인데요. PC는 떨어집니다. 이게 아마 3월 31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 PC는 5.4에서 5.1로 툭 떨어집니다. 근데 코어 PC는 안 떨어진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오히려 3월 달까지도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플랫할 거라는 전망이 4.7에서 네, 계속 멈춰 간다? 있을 거다. 아, 자 그러면은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이처럼 코어 PC가 높은 것은 첫 번째로는 주택 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풀려야 될까? 주택은 꺾일 겁니다. 주택 가격이 지금 꺾이고 있으니까. 꺾였으니까. 근데 시차가 존재해요. 아, 네, 시차가 존재하고 렌트비로 이연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연되기도 하고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게 반영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꺾일 텐데 문제는 서비스 물가겠죠. 서비스 물가라면 우리가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밥 먹고 교통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쪽들 그런 것들. 근데 서비스 경기가 꺾여야지 이제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물가가 잡힐 거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3분기, 4분기 중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전년 대비로도 좀 마이너스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놓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물가가 3%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죠. 연준이 물가가 부담스러우면은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경기를 좀 톤다운 시키려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서비스업 경기랑 고용 경기가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건데 인건비를 너무 많이 주니까 뭐 내릴 수가 없어요, 가격을. 맞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이 두 가지가 꺾이면 물가가 진정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가 꺾이면 미국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똑같은 말이긴 한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2%대로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은 좀 빨라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최대 딜레마일 겁니다.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 근데 경기는 왜 이렇게 안 좋지? 금리 인하는 가능한가?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안에서 계속 맴맴 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뭐 2분기 초중반 7, 8월 달까지는 중국 동력에 의해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3분기, 4분기 흐름들을 보면 경기, 물가, 통화 정책 때문에 또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빨리 잡히고 통화 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갈 수 있겠는데 요 불안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이제 추세 반전은 가능한다라고 보는데 중국, 한국, 미국, 유럽 서로 경기 흐름들이 좀 다르거든요. 다 그런 것들을 좀 교통 정리하는 시간이 23년이고 진짜로 좋아지는 시점은 24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예측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틀 만에 파산했어요. 이게 3월달에 최대 이슈였고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매각이 되고 여기에 최근에는 독일 1위 은행이죠. 도이치방크. 도이치방크. 도이치방크가 흔들린다는 거는 특별한 근거도 없어요. 사실 그냥 뭐 맞습니다. 주가 막 인식입니다. 왜 안 좋지 하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뭐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은 당연하게 불안하죠. 네. 15년이나 됐네요. 벌써. 맞습니다. 2008년도 네. 리먼 사태가 떠오르는데요. 그때 이제 뉴센츄리가 파산하고 베어스턴스 파산하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뭐 AIG 막 이렇게 안 좋게 되고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이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때와 비슷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흐름만 놓고 보면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때랑 똑같이 흘러가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모양은 비슷한데 네, 모양은 비슷한데.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 표로 정리드린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7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금융위기가. 뉴센츄리 파산이 2007년 3월 8일 날 파산됐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베어스턴스 파산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다가 이제 2007년 10월, 11월 지나면서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 뉴센츄리 파산이 2007년 3월이었는데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나온 거는 2007년 12월이었어요. 아, 꽤 시차가 있었군요. 9개월이 있었어요. 9개월. 그러니까 괜찮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사항들이 확 뒤집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9개월 동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증시도 좋았고요. 근데 이번에는 2023년 3월 11일 날 실리콘밸리뱅크가 영업을 중단하고 바로 파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뱅크가 영업을 중단했는데 3월 13일 날 바로 너무나 신속하게 주말이 껴있었는데 맞습니다. 주말 내내 뭔가를 해가지고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인 액션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 이런 것도 또 시간이 걸렸어요.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월 13일 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대응 정책이 나왔고 그리고 유동성 지원이 나왔고 3월 16일 날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대형은행들이 자금을 지원했고 그리고 3월 19일 날에는 워렌 버핏하고 이게 투자 논의를 하고 열흘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금융위기 때는 괜찮아라는 되게 나이브한 생각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터진 다음에 대응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골마가는 과정에서 대응책을 내놓다 보니까 후행적이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위기 발생과 동시에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지금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말 동안에 도이치뱅크 뭐 제2의 CS다, 크레딧 스위스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정리드린 것처럼 위기설 원인을 보면 신종 자본증권 가격 하락, 뭐 폭락했다라고 하죠. 가격 폭락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때부터 그런 계약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금을 무조건 보존받을 거야 라고 투자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스페어를 놓겠죠. 네. 충당금을 쌓아놓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여신이 많아서 그렇다. 그럼 미국 은행들은 이미 망했어야 됩니다. 다. 도이치뱅크까지 전이 되려면. 네. 크레딧 스위스가 흔들리다 보니까 도이치뱅크까지도 좀 흔들리는 듯 하지만 위기 본질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독일 최대 상업은행이고 뭐 세계 5위 뭐 거래기관이기도 하고 좀 여기 좀 보시면은 예대율이나 뭐 유동성 커버 비율 뭐 보통주 자본 비율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은행들 평균보다 좋습니다. 뭐 용어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튼 튼튼하다. 안정성이 네.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계속 흑자를 내면서 돈을 잘 벌고 있다. 크레딧 스위스는 UBS에 인수합병되기 전에 이미 CDS는 언제 망해도 그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흐름들을 보였었던 거고 그리고 실리콘밸리뱅크 또한 굉장히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던 거지 이게 2008년처럼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 유럽 금융 시스템을 흔들어 버려서 이게 경기로까지 파장을 미칠까 그게 어마어마한 경기 충격으로 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 학습 효과. 그렇죠. 그것도 있죠. 금융당국이 빠르게 대응을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민간 쪽에서도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 위기가 어차피 확산을 하면 우리한테도 타격을 미치니까 맞습니다. 빨리 차단시켜야 돼. 네, 맞습니다. 돈도 막 내놓고 막.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유동성이 풀리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다시 대형 은행들이 더 좋을 거다. 왜냐면은 중소은행에서 어쨌든 간에 불안하니까 돈을 빼서 대형 은행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진짜. 네. 네. 그러니까 대형은행들 차원에서는 빨리 막으면 빨리 막을수록 네. 자기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방어막이 생기는 거기도 하고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은행들을 좀 지원하는 것이 좋은 아닌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좋으려고. 그렇죠. 네. 내 방패막이 생겨야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여튼 거꾸로 말씀드리면 JP모건이나 이런 은행들이 이렇게 액션을 취한다는 건 얘네들은 괜찮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네. 내놓겠죠. 그리고 CDS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유럽은행과 미국은행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리스크 지표들을 가늠하는 지표 또한 아직까지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온 정도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면서 이제 한국과의 금리 차가 네. 1.5%포인트까지 그쵸. 많이 벌어졌어요. 엄청 한국은 벌어졌죠. 이제 3.5%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급격한 달러 유출.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는데 달러가 유출되면 시장에 달러가 없으니까 네. 달러 값이 비싸지고 원화는 이제 더 싸지고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게 이제 좀 걱정이고 더구나 요즘은 한국이 수출도 제대로 안 돼서 달러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원 달러 환율이 오를 가능성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왜 1월, 2월 달에 외국인이 8조를 샀을까요? 주식시장에서. 많이 샀어요. 미국하고 한국 간의 금리 차가 환율이라든지 수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때는 그럼 항상 돈이 들어왔어야 되죠. 그러네요. 네,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적인 요인이 아닌 걸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요인처럼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는 과정이 조금은 버거울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6개월 뒤, 1년 뒤를 바라보면 지금보다 더 나쁠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일단 달러를 말씀하셔서 일단 달러 인덱스 흐름을 보면은 달러 인덱스 흐름은 유럽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보통 누가 힘이 센가의 논리예요. 그렇죠. 힘이 센 통화가 강세고 힘이 약한 통화가 약세죠. 2022년에는 뭐 일방적인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요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럽보다 미국 경기가 더 빠르게 좋아지는 그림이었고 통화 정책도 유럽보다 미국이 더 압도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일방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로 약세, 달러 강세 구도가 너무 굳건했던 거죠. 근데 이제 2023년 2분기 그러니까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미국과 유럽 간의 흐름들을 보면은 유럽이 좀 더 매파적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죠.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네. 네. 이번에도 22는 50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 페드는 이제 25bp 했죠. 그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선 1분기부터 유럽이 더 매파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쭉 이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 흐름인데 경기 흐름도 2023년 2분기를 정점으로 이제 유럽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달러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큰 흐름에서는.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불안 요인들 그리고 장단기 미국하고 한국 간의 금리가 역전돼서 그 폭이 커진다라는 부분들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달러는 반등을 하고 원달러 연준도 반등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수출은 어떻게 될 거냐. 요 그림 보면 중국 쪽이 조금 돌아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한국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이너스로 키워가고. 코로나 봉쇄 때문에 네, 할 수 네.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중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네.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뭐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7%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계속적으로 5% 이상 네. GDP 성장률을 유지한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수출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반도체도 업황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면 저는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수출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큰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출 변수도 이렇게 좀 올라오긴 할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재재 가격들이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때로 갑니다. 그럼 무역수지 적자 또한 조금씩 해소되게 된다면 전 오히려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2023년 2분기 이후부터는 아마 원화 강세압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진단을 좀 한번 해봐야 될 네. 텐데 지금 증시 사이클로 봤을 때 현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좀 롱텀하게 보면은 네. 길게 보면은 한 1, 2년 사이클로 본다면 지금 하락 추세의 정점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짧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에 의해서 좀 과한 반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큰 흐름들을 보여드리면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3, 4월 중에는 한번 지지력 테스트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대로.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조금은 삐끄덕될 수밖에 없다.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 이만큼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연준이 눈높이가 여기에 맞춰지든 시장의 기대가 연준이 눈높이가 계획을 축소하든 한쪽이 포기해야 된다. 네. 근데 이 포기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기대가 연준의 스탠스로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된다면 네. 채권 금리 반등, 달러 반등을 하면서 좀 시장을 억누를 수 있겠죠. 특히 코스피 12개월 선행 PR이 지금 13배 또 근접했거든요. 밸류에이션 좀 부담이 있겠고 환율 변수는 외국인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도 있는 변수라서 좀 내려갈 거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가 시장의 기대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로 위기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위기에 취약한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좀 차익 매물이라든지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저희는 위기가 현실화돼서 당장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 반등, 달러 반등, 그로 인한 외국인 매물 출회,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줄이는 내려놓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되면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금리 인상은 이제 정점을 향해서 이제 좀 슬로해지는 구간, 피벗. 그러니까 피벗이라는 게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하는 걸 멈추거나 멈췄던 거를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져가는 건데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초중반까지는 중국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리오프닝. 네, 2분기 GDP 성장률이 7.1까지 올라오고 네.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5% 이상 GDP 성장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중국, 대만 같이 신흥 아시아 중화권 증시들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거기에 편승해서 코스피도 한 2,600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 4분기에는 그럼 왜 3, 4분기엔 플랫하냐?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최근 경기 사이클이란 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팍 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튀다가도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최근 흐름들은 크게 우하향하는 그림인데 최근 불거졌던 은행권들의 불안이 조금 톤다운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상단은 막힐 텐데 그럼 하단은 왜 막히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래서 박스권 등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로 좋아지는 진짜 레벨이 올라가는 그림은 24년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3월 말 4월 초중반에 좀 시장이 흔들린다면 주식을 잘 모아 놓으셨다가 7, 8월 달에 일부 정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24년 또는 25년 상반기 정도까지 들고만 계셔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